본 강의로 문학 내용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강의 전에 미리 한 가지 좀 양해 구할 게 있는데 우리 강의 부분 진행되는 중에 설날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날이 끼어 있어서 제가 그 뭐냐면 울산에서 아침에 오고 그 다음에 수요일 아침에 와서 금요일 저녁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설날에는 그 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설날 28일부터 시작해서 2일까지가 28일이 금요일이고 2일이 수요일입니다. 그 한 주 부분이 뭐가 되는가 하면 어, 그 제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더라도 그 기차표나 이런 차편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불가피하게 28일 부분 이루어지는 어, 강의, 28일은 금요일 부분인데 국어 교육학 강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해 했는 부분이 영상 강의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강의 부분을 올리고 대신에 지난해 강의 부분에서 예를 들면 그 부분이 독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올리면서 독서에 해당되는 내용은 그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영상 강의가 진행이 되었으니까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짚으면서 그 내용 중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강의는 제공되는 부분은 영상 강의로 2주 정도가 더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상 강의는 겹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 강의 중에 중요한 내용은 다시 한번 짚으면서 적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실제 강의하는 부분이 약 9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교육의 경우 그렇게 하도록 하고 문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대 시 또는 현대 소설 중에 현대 시 2주 부분, 현대 소설 2주 부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현대 시는 어, 역시 마찬가지로 교재 내용이 작년에 바뀌어서 다 같기 때문에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또 현대 시이거나 소설이거나 그때 했는 부분 중에서는 적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또 한 주 보완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실제 강의는 9주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원래 8주로 예정되어 있지만 9주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영상을 포함한 9주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바라고 왜냐하면 교통편 때문에 좀 불가피하고 제가 3월로 미룰 수 있는데 3월로 미루면 3월에 또 대학이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 2월이니까 이렇게 3일 동안 수업을 할 수 있는데 대학 개강을 하면 대학 수업 첫 주부터 3월 첫 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안내를 드리고 해당되는 강의 부분은 각각 미리 올려놓을 테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듣는 분은 문학, 그 다음에 국어교육을 듣는 분은 국어교육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문법은 관련이 없습니다. 문법은 곧 비껴가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데 국어교육 2월 28일 문학의 경우 그 2월 2일 이렇게 해서 그때 이루어지는 강의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학 내용학 부분 책을 보면 문학 내용학은 상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권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산문에 함께 적용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각 갈래별 내용인데 학원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현대시, 현대소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시 부분과 현대소설 부분 현대시와 현대소설은 이 외에 자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 부분을 통해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4주 동안은 상권으로 진행을 하고 4주 동안은 하권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책 앞부분에 보면 세부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제가 문학을 공부하면서 문학에 대한 저희 모든 관점이 녹아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아마 저처럼 문학 내용학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은 없을 겁니다. 다른 분들의 경우 이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기본이 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문학을 할 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앞 시간에 그 뭐냐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했으니까 잘 알겠지만, 저는 강의하면서 이 편법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좀 쉬운 길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그 무조건 쉬운 길만 택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는 부분에서 좀 열심히 해서 능력과 실력을 갖춘 그런 교사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의 경우, 요즘의 경우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찍어주기 식으로 어느 부분만 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은 적지만, 그러나 그렇게 찍은 부분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강사들은 우리가 뭐 쪽집게라는 말도 있지만 그 부분을 찍어내듯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부분 어느 정도 이렇게 보통 쪽집게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반 정도는 맞을 수 있습니다. 반 정도는 맞을 수 있지만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반이 맞았는 사람은 와, 그게 반이 맞았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실제 합격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확률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실력을 쌓아가는 겁니다. 실력을 쌓아가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하되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도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면서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는 형태로 그렇게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하면서 공부해야 할 내용이 좀 많아서 힘들 수는 있는데, 대신에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하게 되면 어떤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시나 현대소설에서 아주 많은 작품을 다룹니다. 우리가 다루는 작품으로 보면 현대시에서도 거의 100여 편이 넘어가고, 소설에서도 다루는 부분만 하더라도 거의 5, 60편 넘어갑니다. 또 보완되는 강의도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은데, 그런데 한 해 나오는 작품 수는 거의 뭡니까? 시에서 두세 편, 소설에서 두세 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다루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비효율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구멍이 없이, 약점이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은 그러한 방향으로 이어지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활용법에서 내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그냥 보셔도 알겠지만 체계적인 구성이다 해서 앞쪽에 보면 항상 출제 방향이다라고 해서 어떤 소설의 개념이 있으면 여기에서 출제 방향은 뭔가, 기출문제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각절의 문학 지식, 소설의 개념이 뭐다라든지 소설의 특성이 뭐다,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작품의 예를 통해서 작품의 예, 필요한 부분은 예를 들면 병신과 머저리 이런 부분처럼 작품의 예를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 관련 교육과정 확인하기. 이론 관련 교육과정은 이게 지금 교육과정은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항상 하나의 항목마다 교육과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에서 보면 63쪽 앞에 있는 것이 58쪽에 문학의 기능과 가치가 있다 하면 이 문학의 기능과 가치는 어떤 부분에서 왔는가 라고 할 때 교육과정이 63쪽 부분에 있습니다. 관련 교육과정이다 라고 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학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2009 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과거 교육과정, 현재 게 중요한데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교육과정에서 다루라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앞에 있는 내용이 제시가 된 겁니다. 문학 갈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장이 갈래인데 모든 부분에서 보면 문학을 갈래다라고 했을 때 73쪽에 출제 방향이 있습니다. 기본 갈래 특징이나 기본 갈래 비교, 갈래 변환, 문학사 또는 문학 비평에서 갈래 관련 부분 등등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강의 속에 이런 부분을 다 다룹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식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표 부분이 있고, 뒷부분에 80쪽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80쪽의 교육과정. 그래서 교육과정이 이 문학을 갈래라는 것이 이런 교육과정의 바탕에서 이것이 나왔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학 부분에서는 교육과정이 뒤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문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앞에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교재는 모두 뭐냐? 교육과정의 바탕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식들을 가장 객관적인 지식들을 다 제시하고 있다 하는 점,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제시했으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실력 따지기, 그래서 관련되는 기출문제가 있다 할 때 기출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부분에서 이와 관련되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 그리고 기출문제의 답안이 있고, 기출문제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예상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문제와 답안을 통한 실전 감각 익히기. 이 예상문제에는 지금까지 기출문제로 나왔던 부분 외의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 나왔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예상문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풀어보면 좋은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도 풀지 못하거나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다 쓸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예상문제 답을 쓸 수 있으면 문학은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 문제 부분이 다양하고 그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이 매년 유형으로 보면 반복이 됩니다. 문학 부분이라고 해서 문제 유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학은 가장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유형을 고려해서 문제를 다 제시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하나의 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출제 방향, 지식, 그 다음에 작품에 필요한 경우 작품에 적용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의 교육과정, 그 다음에 관련 기출문제, 그리고 예상문제, 이런 식으로 전체가 짜여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 부분 속에 있는 내용이 기출문제의 경우에도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거나 중요한 내용은 다 담겨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책 부분에서 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 되고, 그런데 기본은 항상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기본이 튼튼해야 그 위에 기초나 기본이 튼튼해야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뒷부분에 보면 전공국어 문학 기출 경향 분석이라든지 이것이 10쪽에서 14쪽까지, 이 내용은 이게 작년 거기 때문에 올해 부분에 따로 자료가 제시가 되었죠. 올해 부분에 보면 방금 오늘 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책이 아니고 자료, 임용시험 학습 방법 안내라는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문학 부분, 이제 이건 작년 부분이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올해 내용으로 자료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분은 이 내용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제 파악, 답안 작성, 이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기입형 문제 유형이라든지
그 다음 서술형 문제 유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강의에서 보면 수목금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수요일 문학인데 수요일 하는 강의는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문학 내용화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이때는 문제 파악 답안 작성 특강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 특강은 원래 따로 이렇게 교재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책자 부분이 원래 이렇게 편집된 인쇄본으로 만들지 못하고, 제가 어제까지도 그걸 해서 다 자료를 보충하고 2022년까지를 다 반영을 해서 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까지도 이렇게 가장 반영을 해서, 작년에 이렇게 하던 부분은 작년에는 그냥 프린트물로 했습니다. 근데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특강형 교재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여기 있는 유형이나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여기 있는 문학 내용학만큼이나 이 책도 문제 자체와 관련지어서는 아주 그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지금까지 기출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으니까 그 기출 문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고, 어떻게 답을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유형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답을 써야 하고, 다양한 문제들과 함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 한 235페이지 정도가 되는 분량인데, 문학 부분, 국어교육 부분, 문법 부분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특강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교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편집되는 부분이 좀 늦어져서 다음 주에 이 교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서 기출문제 부분으로 진행을, 작년에 이제 나왔던 문제, 아침에 제가 자료를 줬지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부분 중에서 중요한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부분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답을 쓰게 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게 하는데, 그 문학, 문법, 국어 교육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시합니다. 매주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시하는데, 1회는 어떤 의도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1회 부분의 경우에 세 문제인데 문학 하나, 문법 하나, 국어 교육 하나, 이렇게 세 문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써서 처음이니까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답안 쓰는 게 어색할 겁니다. 그래서 세 문제를 제시했고, 이 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쓴 답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문제는 나중에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서 1, 2월에 이제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로 답을 쓰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왜 필요하냐면, 매회 다르게 하겠지만 이 부분은 첫 번째 문제가 이게 세 문제로 골라서 좀 원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 내용에서 기본 지식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상이 되었느냐라는 것도 이렇게 답쓰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와 8회 부분은 같은 부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2에서 7회까지는 매번 다른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강의를 듣기 전, 강의를 듣고 난 이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강의를 듣기 전과 전후에 얼마나 여러분이 답안 쓰기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설명하는 형태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자, 책에서 보면 차례 부분이 있습니다. 24쪽에 문학 일반 중에 문학의 본질에서, 이 문학의 본질은 우리 문학이나 문학에서 보면 가장 좀 기본이 되는 내용, 그 다음에 2장의 수용과 생산하는 부분은 우리가 감상, 창작과 관련되는 내용 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감상과 창작. 그래서 문학의 본질 부분에 개념, 구조 및 형상화, 형상화 부분이 있고, 문학의 언어라고 할 때 우리가 비유, 상징 등에서 지시적 표현과 함축적 표현 등과 관련되는 부분,
문학의 기능, 가치, 문학 관례, 소통 및 문학 활동 등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고,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다 라고 할 때 이 부분은 감상 창작에 해당되는 것인데, 전체 1절에서 11절까지는 감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절 12절이 생산, 즉 창작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문학 감상 부분에서 필요한 원리 부분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108쪽에 있는 부분이 그 문학의 기능과 가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학의 기능과 가치가 아니고 문학 능력인데, 이게 책에서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108쪽은 문학의 기능과 가치는 4절에 있었고, 여기 보면 문학의 기능과 가치로 되어 있지만 이게 문학 능력으로 책 부분의 108쪽에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08쪽에 있는 부분을 좀 정정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1절, 그게 문학 능력이다. 문학 능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니고 문학 지식이라든지 감상 능력이라든지 창작 능력 등에 포함되는 부분, 감상 원리, 네 가지의 감상 방법, 반영론, 효용론, 표현론, 구조론, 그 다음에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 혹은 창조적 수용하기, 창의적 사고, 문학과 맥락, 문화, 인접 예술, 매체, 문학 치료 혹은 치유, 문학과 공동체 등에 해당되는 이 내용들이 교육과정에 다 용어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룹니다. 그럼 국문학 일반이다라고 해서 이건 우리 한국 문학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우리 문학의 범위, 우리 문학의 미적 범주, 우리 문학의 배경 사상, 우리 문학에 나타난 골개 속에 해학과 풍자가 있습니다. 우화, 우위, 한국 문학과 자연, 한국 문학의 한과 트라우마, 성장을 다룬 한국 문학. 그래서 성장, 중학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성장 소설 혹은 성장과 관련되는 내용, 지역문학과 한민족문학,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이렇게 해서 역시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문학사 부분에서 한국 문학사의 배경이다 할 때 문학사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문학사의 의미, 구비문학, 기록문학, 역사적 관례, 역사적 관례는 하위 관례를 말합니다. 우리 문학의 특질, 전통, 우리 문학의 연속성, 연속성이라는 것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고전문학의 현대적 수용, 한국문학과 근대라고 해서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문학사 부분이 있어서 고전 현대문학사를 간략하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문학사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고전 현대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이건 갈래로 들어가면 현대시에서 시를 중심으로 다루고, 소설에서 소설사를 다루고, 시가에서 시가사를 다루고, 그 다음에 고전 산문, 고전 소설사에서 고전 소설사를 다룹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따로 다루지는 않는다. 그럼 이건 뭐냐 하면 문학사 도표를 통해서 제가 특강 형태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특강 형태로 이것은 수요일은 아니고 목요일 정도에 한 주 정도 해서 문학사 도표 활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강의를 그때 촬영을 해서 함께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직강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문학사 도표로 하는 특강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학사 도표 부분이 나중에 제작되어 나가는데 그 도표를 통해서 보면 우리 문학사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공부할 때는 도표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대문학 감상 방법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그래서 한국 문학사까지가 4주 동안 이루어지고, 현대문학 감상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4편부터가 하권입니다. 하권 부분으로 현대 소설 감상, 현대 시 감상, 이게 중심이 되어서 소설 2주, 현대 시 2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모든 시의 구성 요소, 시 이론, 소설의 구성 요소, 소설 이론 등을 다루는 형태로 이 강의 전체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학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문학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문학 지식 체계들이 어떤 짜임을 보자면 첫 번째는 문학을 할 때도 시대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대 문학사 부분인데 이게 문학사이면서 시대 부분이고 문학사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문화 맥락입니다. 사회문화 맥락 또 문학사 맥락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요건 나중에 문학사 도표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50년대 문학을 다룬다라고 할 때 먼저 50년대라는 시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의 핵심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문학사 도표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죠? 그러니까 문학사 도표 부분에서 나중에 제시가 되는데 시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대 속에 이게 문학사랑 함께 제시했는데 이걸 분리하면 문학사 흐름이나 특징 문학사 흐름이나 특징과 함께 그 다음에 유파의 특징 이런 부분들이 그 시대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이것도 역시 지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포괄하는 부분 흐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게 시대로서 시대 자체와 문학사와 유파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는 문학 일반 문학 일반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 뭔가 문학 일반은 문학 지식인데 문학의 개념 문학의 개념 형상화라든지 갈래라든지 그 다음 문학의 언어 특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감상 수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감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감상에 해당되는 것과 창작에 해당되는 내용 등등으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지식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상에 해당되는 지식, 창작에 해당되는 지식 이걸 바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와 소설 부분의 이론 시와 소설의 이론 등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문학 일반을 바탕으로 이것이 배경 지식이 되어서 뭐냐 하면 우리가 구체적인 작품 이제 개별 작품이 있으면 어떤 개별 작품이 있을 때 개별 작품에 이것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뭐냐 감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상하는 부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시소설 부분 이론에서는 시의 구성요소 소설의 구성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내용에 보면 시하면 시의 구성요소들이 소설하면 소설의 구성요소가 뭐 있는가 소설에서 보면 소설 일반 뒤에 주제, 구성, 인물, 사건, 배경, 시점, 문체, 서술 등등 이것이 소설의 구성요소 시에서는 시의 내용 요소라고 해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시적 화자, 화자의 상황 그 다음에 소재, 제재, 시의 내용 전개 그 다음에 시에 나타난 현실 그 다음에 시에서 본 비유 상징 시의 운율 그 다음에 시의 형식적인 특징 등등 이런 부분들이 시의 구성요소입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개별 작품에 적용해서 감상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뭔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앞에서 문학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문학사나 문학사 흐름 이 내용은 문학사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항상 문학사에 보면 그 책에서 잠깐 보면 440쪽에 현대로 설명해 494쪽
494쪽에 보면 현대문학사 부분이 있죠. 개화기 문학이다 할 때 항상 시대가 먼저 나옵니다. 시대가 먼저 나오고 이 시대가 어떠하다. 왜? 시대의 영향이 문학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시대를 공부해야 되고 이 시대가 바로 뭐냐? 사회문화 맥락으로 매년 시험에 2문제 또는 3문제가 나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2문제, 3문제가 사회문화 맥락과 관련된 표현은 다른데 항상 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 곽재구의 사평역에서의 작품에서 시대 분위기를 묻는 문제. 그런 부분이 바로 뭐냐? 암담한 침묵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당시에 독재의 현실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 또 작년에 잔인한 도시, 역시 잔인한 도시. 그 부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세를 해방시켜 줬다가 또 구속하는 것. 이런 부분이 뭔가? 독재 권력과 독재 권력의 행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시대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이해할 때 그런 시대를 아는 게 필요하다 하는 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시대입니다. 사회문화 맥락입니다. 문학 부분이라고 해서 문학 전체에 해당되는 것과 함께 개화기 시가와 소설, 여기서 문학사라고 할 때 문학사 흐름은 큰 틀에서 제시를 해놨는데 이 문학사 흐름은 뭐냐? 시가 혹은 시, 소설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시와 소설로 크게 나누어서 시의 흐름, 소설의 흐름, 그게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 개화기의 시가의 흐름, 소설의 흐름, 이렇게 해서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는 각각 유파의 특징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파 부분에서 계몽주의, 이상적 경향주의 등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문제가 있고, 20년대로 넘어가면 504쪽 1920년대 문학이다라고 할 때 역시 출제 방향, 20년대 출제 방향이 있고 시대가 먼저 있습니다. 시대, 항상 시대가 먼저 나오고 사회문화 맥락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작품들이 20년대 작품은 이런 시대 특징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학이 먼저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시, 505쪽의 시, 그 다음에 그 뒤에 시의 유파, 시에서 보면 자유시, 상징주의, 낭만주의, 민족주의 등으로 유파, 소설이면 20년 소설 뒤에 소설의 유파, 유미주의, 사실주의, 사회주의, 사실주의 등등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보면 문학사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학을 공부해 갈 때 먼저 문학사 부분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사 도표를 통해서 나중에 문학사를 이렇게 공부하라 라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제시되는 부분, 이 부분이 책 내용에 제시가 되어 있다. 이것은 여기에서 또 필요하지만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할 때도 이런 내용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 그래서 유파까지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문학일반, 이게 우리 책의 앞에서 문학일반, 국문학일반이라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다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감상과 창작 원리, 그 다음에 시소설 이론, 그래 이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책의 상권이고 이런 내용들이 하권이다. 그러니까 이 상하에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가 개별 작품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창작하고 감상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문학내용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우리가 서술형 답을 쓸 때 충실한 답을 쓸 수 있다 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 구성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방향도 이게 따라서 강의가 이루어진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문학의 개념 부분이 있습니다. 30쪽에 문학의 개념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문학 개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어디서 배웠는가? 바로 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 하면서 이 내용을 다양하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의 문학이다, 좁은 의미의 문학이다 하는 이해는 왜 필요한가? 넓은 의미의 문학은 뭡니까? 넓은 의미의 문학이다 라고 할 때 문학 개념에서는 첫 번째는 광의협의, 이것은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건 왜 필요한가? 우리가 문학사를 이해하는데, 우리 앞에서 이런 문학사를 이해하는데 이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전이라고 할 때 고전 문학은 뭐냐 하면 미안합니다. 이 범위가 넓어서 역사에 해당되는 사, 그 다음에 문학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철, 이렇게 문사철의 경우, 철학이라고 할 때 문사철의 경우 부분으로 제시가 됩니다. 고전에서는 그래서 조동일 교수 한국문학 통사를 보면 역사도 담겨 있고 문학도 담겨 있고 철학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문학 통사를 볼 때, 고전문학을 공부할 때 한국문학 통사를 보면 가장 좋은 책이긴 한데 쓸데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의 문학은 뭔가? 이것만 문학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 부분만 문학으로 보고 있다. 요 개념이 뭐라는 겁니까? 이것에 해당되는 게 서정, 서사, 교술, 희곡,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문학이다. 그 다음에 역사나 철학은 다루지 않는다. 근데 조동일 교수는 이 부분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뭐냐? 오늘날의 문학의 개념을 그대로 해서 할 때 이거 제외하고 이 부분만 해당되는 것을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문학 개념이 적용되어서 시험에 나온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학의 개념 하면 우리가 늘 맞닥뜨리는 게 이 부분 역시 시험에 직접 내지는 않는데 우리 자존심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문학이 뭡니까? 문학이 뭡니까? 문학.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죠.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이 뭡니까? 작가의 생각을 담은 예술 작품이다. 예, 어느 정도 그렇게 말하면 70점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문학이 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하면 철학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가장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문학의 경우 문학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육과정에 이 개념이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가치 있는 체험 혹은 가치 있는 체험은 주제라고 합니다. 그 주제에 해당되는 것을 상상력으로 재구성한다. 상상력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형상화한다는 겁니다. 형상화한 언어 예술이다 라는 의미로 문학의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다 라고 해서 문학은 뭔가?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개념을 드러낼 때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상위 개념이라고 합니다. 상위 개념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하면 종차라고 하죠. 차이를 드러내는 것,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는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문학에서 보면 인간의 삶이다라고 할 때 이 인간의 삶은 뭘 말하느냐? 바꿔 말하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이고 혹은
가치 있는 내용, 가치 있는 내용이나 가치 있는 체험이다. 그 인간의 삶이라고 해서 인간의 모든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가치 있는 체험, 우리가 겪은 내용 중에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을 담아야 한다. 그래서 가치 있는 내용을 담으면서 형상화한다라고 할 때 이 형상화가 어떤 의미인가? 가치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면 문학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상화해야 한다. 여기 형상화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상상, 허구, 상상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낸다. 허구에 의해서 만들어낸다. 바꿔 말하면 재구성한다. 상상 재구성한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창조적이다. 이 부분에서 창조적이다.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 경우도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고 소설도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죠. 그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 있는 내용을 담아서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 이 내용이 가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재구성해서 소리로 빚어내면 뭡니까? 그건 음악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같다는 겁니다. 미술은 뭐냐? 그림으로 그려내면 그건 미술이 됩니다. 예술의 경우에는 어떤 주제가 있다. 피카소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피카소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다라고 할 때 피카소도 어떤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그림으로 그려내면 형상화합니다. 형상화하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내니까 그건 미술이 됩니다. 주제를 머릿속에 구성을 해서 소리로 그려내면 뭡니까? 음악이 됩니다. 여기서는 뭐로? 세 번째는 매체. 매체가 언어이다. 언어로 그려내는 것. 이게 바로 문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원리들이 주제에 해당되는 원리는 나중에 시에서는 이게 뭐가 되는가? 정서. 시에서는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다. 소설에서는 이것이 주제이다. 그러니까 시, 소설에서 구성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정서 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상이나 허구에 재구성한다. 재구성할 때도 시에서 뭐로 재구성합니까? 시에서 재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양한 내용으로 읽어짜야 됩니다. 시에서 상상이나 구성으로 만들어내려면 읽어짠다는 게 뭔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시적 화자를 만든다. 화자의 상황을 만든다. 소재 제재를 가지고 온다. 비유 상징 요소로 바꾼다. 비유 상징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운율이 있는 언어로 행과 영어를 구분한다. 이렇게 하는 게 상상허구입니다. 소설에서는 뭡니까? 어떤 인물, 어떤 주인공을 세우고 어떤 주인공에 대해서 그 인물이 어떤 사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건을 펼쳐가는데 그걸 어떤 서술자가 어떤 문체로 어떤 시점으로 드러낸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재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냐? 시나 소설, 시소설의 구성요소와 다양한 구성요소로서 형상화한다 할 때 구성요소로 형상화합니다. 그러한 부분과 관련이 있다 하는 점. 언어로 표현한다 할 때 그러면 문학은 언어로 표현하는데 이게 단순한 언어인가? 언어로 표현할 때 어떤 언어로 표현합니까? 함축적인 언어. 그리고 문학에서 언어는 문학의 언어라고 할 때 우리가 시어나 문학어라고 할 때 이런 것은 뭡니까? 함축적인 언어이다. 함축적이다. 즉 비유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비유 상징으로 표현한다. 비유 상징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비유나 상징으로 표현하면 이 비유나 상징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나 상징의 경우 시에만 적용됩니까?
소설에만 적용됩니까? 문학에 다 적용됩니다. 물론 시에 가장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소설에도 작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잔인한 도시 이 부분이 나왔을 때 거기에 나왔는 부분에서 새가 지니는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밑줄을 그어놓고 의미를 밝히라든지 그게 바로 상징입니다. 상징. 그래서 시나 소설에서 매체를 통해 다양한 비유 상징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책 한 권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나중에 다루는 내용들은 뒤에 형상화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상화라고 할 때 구성요소에 의해서 잘 얽어 짠 부분이 형상화이다. 그래서 문학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 형상화입니다. 형상화가 잘 되었다. 그러면 이런 주제를 잘 얽어 짜서 잘 제시했다. 형상화가 부족하다. 형상화가 부족한 것은 뭡니까? 주제가 전면에 드러날 때는 형상화가 부족합니다. 문학은 주제가 있을 때 그걸 형상화해서 제시해줘야 되는데 형상화하지 않고 내가 슬픈데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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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말하면 슬프다라고 말하면 뭐가 됩니까? 그 슬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슬픔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 슬프다를 10번 반복한다고 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슬픈 상황을 화자를 만들고 어떤 상황을 통해 비유 상징을 통해 예를 들면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가 이 개념 속에 다 담겨 있다. 그래서 바로 조금 뒤에 나오는 게 뭐냐? 문학의 형상화입니다. 형상화부터 시작을 해서 문학의 모든 원리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게 이 문학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좀 귀찮아도 이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학을 하는 어떤 국문학도로서 국문과나 국어교육과를 나온 사람으로서 지나가던 친구가 야, 니 국문과 다니는데 문학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지녀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 이 부분 속에는 이런 의미가 문학이라는 부분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 과거와 비교해 보면 그래서 문학의 다양한 개념이 있죠. 과거에 가치 있는 체험의 기록이다라고 해서 과거에 처음에 제가 대학에서 배울 때는 문학의 개념을 가치 있는 체험의 기록이다 이렇게만 배웠습니다. 그 가치 있는 체험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어떤 점이 다르냐? 가치 있는 체험의 기록이다. 두 가지가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가 다른데 가치 있는 체험의 기록이다라고 할 때 이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어놓으면 쉽습니다. 가치 있는 체험의 기록에는 뭐가 없습니까? 첫 번째 이게 없습니다. 형상화에 대한 개념이 없다. 상상 재구성. 그럼 가치 있는 체험을 그냥 기록해 놓으면 문학이 되는 것이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뭔가 감동적인 내용을 뉴스 보도하면 그것도 문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형상화라는 부분이 빠져있다. 두 번째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기록과 언어의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있는가?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록이 범위가 넓습니까? 아니면 언어가 범위가 넓습니까? 어느 게 더 범위가 넓습니까? 기록이 범위가 넓다. 혹은 언어가 범위가 넓다. 어느 게 범위가 넓습니까? 언어가 넓죠. 언어 속에 뭐가 있는가? 구비, 기록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했을 때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기록이다라고 하게 되면 구비문학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구비문학 부분. 그러니까 기록문학, 구비문학 이렇게 대응이 되지요. 그러니까 과거 80년대 제가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체험의 기록이고 그래서 뭐냐? 그 당시에 교과서에 보면 민요, 설화, 전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책에 안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언어로 바뀌면서 지금은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가끔 민요도 가끔 보이지요. 전설이나 신화나 설화 등에 해당되는 것도 보입니다. 판소리 등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산탈춤 이런 것도 다 구비문학인데 봉산탈춤 이런 것도 실려 있습니다. 고전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이런 인식의 변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구비문학, 기록문학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개념에서 이걸 미리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언어라고 했는 것은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거에 있었던 기록문학이다 하면 이건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 문학에서는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을 함께 포괄해서 문학으로 인식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개념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걸 직접적으로 시험에 내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고, 그러나 그 용어 부분에서 문학의 정신적 활동을 설명을 할 때 문학 부분에 있는 것을 인지, 정의, 그 다음에 심미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도 요건 나오는데 인지적, 정의적, 심미적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인지라는 것은 인식, 인식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의적이다 할 때 정서나 태도, 정서나 태도 부분인데 이건 윤리적인 부분, 윤리적이다, 성찰한다. 심미적이다 라고 할 때 이 심미적인 부분은 형식이나 표현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내용에 조금 가깝다. 이것은 형식에 조금 가까운 부분이다. 우리가 문학에서 보면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형식, 내용. 잠깐 책을 조금 넘겨서 뒤에 부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책의 39쪽 형상화 부분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미리 거기에 보면 시에서 보면 내용 요소, 형식 요소. 형식은 다시 형식과 표현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39쪽에 있습니다. 내용, 형식에서 형식과 표현 이렇게 나눠져 있죠. 형식, 표현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 형식, 표현. 내용이 뭐다, 형식이 뭐다, 표현이 뭐다, 이런 내용, 형식, 표현이 잘 얽어 짜지면 형상화가 잘 된 겁니다. 그런데 내용 요소만 강하다, 그것도 형상화가 부족하고, 내용 요소만 강한 시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4대 부들 시가에서 보면 교훈과 도덕가 이런 것은 내용만 좀 강합니다. 그 다음에 개화기 시가에도 개화, 독립 등의 주제의식만 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카프 문학의 경우에도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주제의식만 강합니다. 그런 것은 뭐다? 내용이 전면에 드러났다. 슬픈 내용을 슬프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내용이 전면에 드러나 버렸다. 그러면 형상화가 부족합니다. 우리 시에서 또 형식면은 뛰어난데 내용면은 빈약하다, 이렇게 말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형식면은 뛰어난데 내용면은 빈약하다, 그런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겉은 화려한데 속 알맹이는 없다, 혹은 알맹이가 부족하다. 오랜만에 왔더니 계속 선생님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질문만 하고 있고 난처해서 미치겠지요. 자, 우리가 보면 시문학파와 같은 경우, 시문학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한편 청록파도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알맹이 같다, 화려하긴 한데 시어나
시어, 운율 등은 뛰어난데 담고 있는 내용, 내 마음의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이렇게는 내 마음의 세계인데 실제 시에서 드러내는 부분이 관념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꿔 말하면 시문학파 씨는 뭐라고 합니까? 형식 표현면에는 운율이나 시어는 훌륭한데 항상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시대적인 의식이나 현실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현실을 담지 못했다. 내용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냐? 형식이나 표현의 아름다움. 이건 내용 면에서 인지적이다 할 때 새로운 내용, 무언가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 새로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서 우리 연관을 짓자면 인지적이다라고 할 때 새로운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다.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걸 알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 정의적이다라고 할 때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 환경, 사물, 사건 등이 불러일으키는 정서 태도인데 그런 사건에서 얻는 우리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또는 윤리적인 이 작품을 읽고 태도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를 읽었습니다.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외세를 몰아내고 통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그런 정서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 부분이 떠오른다. 그러면 그것이 정의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껍데기는 가라를 읽으면 거기에 형식 상징이라든지 반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강렬한 남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조를 통해서 뭐냐 주제를 드러낸다. 그런 것이 형식 표현의 아름다움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제시했는데 거기에서는 시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소설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운수 좋은 날에 그걸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 정의적인 부분이 무엇이다, 인지적인 부분이 무엇이다, 김첨지가 기쁨에 젖어 있는 것, 알아놓은 안에 대한 김첨지의 애틋한 정서, 이걸 읽고 이것뿐만 아니고 정의적 의미는 독자가 느끼는 부분으로 1920년대 비참한 삶에 대해서 안타까운 태도, 이런 것도 역시 이 부분에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인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 심리적 의미, 반어적 구조라든지 구성요소가 모두 잘 짜여져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는 부분이 문학의 정신적 활동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문학의 본질이다라고 할 때 문학의 본질은 뭔가? 이 문학의 본질은 바꿔 말하면 이걸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보면 문학의 본질은 언어예술이다. 언어예술. 가치 있는 체험. 인간의 삶이라고 할 때 가치 있는 체험을 담고 있다. 허구의 세계를 상상력으로 표현한다. 상상력으로 표현하는데 상상력으로 표현하면서 통합된 하나의 구조는 바꿔 말하면 형상화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허구의 세계를 상상력으로 표현하되 통합된 구조를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형상화입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의 본질이다 할 때 이런 내용이 개념이 이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학의 특성 중에 요 용어는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개성과 보편성, 당대성과 항구성, 여러분이 가장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문학작품에서 보편성과 항구성이 어떻게 다른가? 보편성과 항구성이 어떻게 다른가? 비슷하게 보이는데 요 앞에 있는 부분에서 개성과 보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첫 번째 개념에서 기준에서 보면 동시대 내에서, 동시대하면 이것은 공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문학에서 뭐로 나누는가? 개성과 보편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시대, 통시적으로 접근했을 때 바로 항구성과
그 다음에 당대성과 항구성. 그래서 동시대 속에서 오늘날을 담고 있다라고 할 때, 오늘날을 우리가 예를 들면 2020년대라는 시대 속에서 2020년대라는 시대 속에서 보편적인 것은 뭔가? 우리가 보편적인 삶의 양상이다라고 했을 때 휴대전화를 누구나 들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그 뭐냐면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든지 등등 보편적인 생활 양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성이다라고 할 때 그 시대와는 좀 구별되는 독특한 부분, 제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개성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입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성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또는 예를 들면 누구는 다 이렇게 요즘 휴대전화를 다 들고 다니는데 휴대전화도 이렇게 전화만 되는 이런 거 있죠. 2G 폰을 지금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개성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늘 우리가 지하철에 이걸 잘 활용을 하고 다니는데 걷는 게 좋다고 늘 자주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닌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개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속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개성과 보편. 한 시대 속에서 예를 들면 20년대라면 20년대 시대 속에서 개성과 보편성이 있다. 오늘날은 오늘날 속에서 개성과 보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대성은 뭐냐? 한 시대만을 담고 있다. 한 시대에 적용되는 것. 한 시대에 적용되는 건 당대성이다. 이것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 당대성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조선 후기에 계녀가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계녀가와 같은 경우에 거기에 보면 여성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삼종지도. 여자들은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그 다음에 커서는 남편을 따르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을 따라야 한다. 이게 삼종지도입니다. 그러면서 부부 유별한데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고 완전히 이 그 조선시대 여인의 그런 삶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게 그 시대에서는 뭐냐면 당대적인 부분에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여성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다. 당대성인데 오늘날은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당대성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항구성이다 할 때 여러 시대에 적용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홍길동전에서 적서차별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보면 당대성 같은데 지금은 적서차별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뭐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학벌사회, 학벌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이걸로 바꿔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자체로 보자면 뭐가 되는가 하면 한편으로 보면 당대적인 것 같은데 바로 사회 문제, 불평등한 사회 문제를 담고 있다. 불평등한 사회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호보행을 못한다라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학벌사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양극화된 사회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삶의 양상은 다른데 그 시대의 불합리한 문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온전하고 있다. 다른 형태로. 형태는 바꿨지만 온전하고 있다. 또 탐관오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탐관오리가 수탈하고 있다. 탐관오리가 수탈하는 문제는 거기에도 나오고 춘향전에도 나오고 양반전에도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그럼 탐관오리가 수탈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회 문제로 보면 양극화 속에서 기업들이 갑질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기업들이 갑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형태는 바뀌었지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때 바로 뭐냐? 그게 항구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이 성립하는 게 고전을 오늘날에 우리가 읽어야 한다. 오늘날에도 고전을 읽어야 한다 할 때 고전이 성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문학의 항구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시대 고전이라는 것은 삶의 양상은 다르지만 그게 과거에도 적용이 되고 어느 시대에도 적용되고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앞으로 미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고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이라고 할 때 왜 고전이라고 하는가? 문학은 항구성이 있기 때문에 고전이라고 한다. 거기에 담겨 있는 한 시대의 문제를 천착하다 보면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삶의 양상은 다른데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뭔가 부조리하다, 부당하다 이것에 저항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그러한 사회 문제들, 이런 것은 여러 시대에 걸쳐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의 저항하는 태도, 그 다음에 거기에 나타난 적서차별의 사회, 적서차별은 아니지만 오늘은 그게 학력차별이다, 혹은 지역차별, 이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그런 부분. 앞에서 계녀가에 있던 부분은 계녀가에서 여성들이 가부장제 속에 순종하며 사는 삶, 이건 뭡니까? 그 시대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를 들면 삼종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시집 가서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다? 당대성만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용례도 용어 부분들에서 우리가 문학에서 할 때 잘 이해하면 좋겠고, 앞서 이렇게 이건 동시대 속에서 비슷비슷하다, 보편성이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지요. 보편성과 항구성이라고 할 때 얼핏 보면 같아 보이는데, 보편성이라는 것은 동시대, 항구성이라는 것은 긴 역사적인 흐름, 이렇게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뒷부분에 문학의 개념과 관련지어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37쪽에 문학의 구조 및 형상화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 및 형상화, 이것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는 분? 질문 없습니까?